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하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2025 평화통일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화해를 의미하는 이곳에서 평화 공존의 마음을 담아 달리자라며 격려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4,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특히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어려운 민간인 통제구역 내 남북 출입사무소까지 달려볼 수 있는 특별 코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팝에 이어 음식과 뷰티, 패션, 게임까지 전 세계 K-문화의 열풍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짚어봅니다. 잘 나간다더라 소식을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지. 한류란 표현이 대만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한류 느낌을 들은 게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거기는 서브가 돼버리고 유럽과 미국 그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가 거기에 이제 팝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K를 하나 얹으면서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좀 체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 나간다더라 소식을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솔직히 이 내부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늘 우리 문화는 소중하다, 막 네. 우리 문화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에 외국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달고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좋아서지 한국이라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서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라는 그런 뭔가 묘한 열등감경 자격지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일하다가 통일부로 왔는데 그때 완전 느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거기 한국문화원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학교 제 반에도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베를린 자유대를 갈 때 그 친구들이 BTS 앨범을 많이 사오려는 거예요. 그거 뭐 다 된대. 그래? 뭐 그러면서 이때 사갔어요. 네. 진짜 다 돼요. 모든 해결 카드네요. 네, 모든 해결 만든 카드예요. 카드. 지금 그 K-팝 같은 경우가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미국 안에서도 특별히 아시안 컬처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열광하는 소위 매니아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돌려듣는 정도의 음악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뭐 로제의 아파트라든지 뭐 BTS의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그런 취향이라고 내가 그걸 선포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됐고 실제로 그거는 BTS 같은 경우 빌보드 차트 1위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골든 같은 경우도 그 제가 1위를 하면서 그 빌보드가 딱 헤드라인을 걸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그걸 이제 캡처를 해놨어요. 뭐였냐면 컨트릭스가 데스티니스 차일드 이후로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걸그룹이 되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걸그룹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인데. 로제 씨 같은 경우는 올해 MTV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노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수가 BTS는 예전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류 중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시상식에서까지 이제 호명하는 단계가 됐으니까 뭐 K-팝의 인기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확장할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K-팝의 가수들이 진출한 지는 꽤 예전부터였잖아요. 제 기억에 저 초등학교 때인가? 네. 그 보아 씨가 아시아의 별 해서 막 미국 진출한다 막 나오고 네. 이제 빌보드를 노리고 있다 막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랬죠. 그 보아 씨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K-팝이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인프라가 넓지 않으니까 최대한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교육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통해서 뭐 심지어는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조나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에 오프닝 액트를 섰어요. 근데 저희가 듣기는 그때 연대걸스가 실패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 K-팝의 위상을 보면 그거를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오히려 개척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그러니까 개척은 힘들잖아요. K-팝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아이돌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는 5세대까지 왔다 이러는데 그게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네. 아이돌 세대론 이게 저도 말하면서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이걸 만드는 사람들 혹은 기획하는 사람들의 좀 만들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K-팝의 역사를 보면 대충 4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세대가 슬슬 만들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는데 1세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H.O.T, S.E.S, 핑클, G.O.D가 활동하던 90년대 중반에서 그때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정도의 한 10년을 1세대로 많이 봅니다. 이제 그때는 당연히 해외 팬덤보다는 국내 팬덤 위주였었고 이제 조금 진출한다 그러면 일본 시장 정도, 중국이나 대만 시장 정도가 이제 있었고요. 당연히 매체로는 이제 어떤 피지컬 매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뭐 이동이나 서로 교류를 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2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K-팝의 글로벌 세대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있는 외국 학생들이 본인들에게 K-팝의 1세대로 기억하는 아티스트가 실제는 사실은 2세대입니다. 이게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뭐 슈퍼주니어 등등이 활약했었던 그게 이제 2005, 6년을 전후로 해서 7년 정도 여기를 2세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되냐 이게 소위 말하는 유튜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K-팝을 내가 직접 가서 CD를 사거나 DVD를 사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내가 팬이 될 수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특히 이제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를 진출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아시아권은 우리와 문화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많고 동아시아권에 좀 동질감 같은 게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되게 로망의 국가이면서도 인종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K-팝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되고요. 3세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K-팝이 세계 정복을 처음으로 성공한 세대입니다. BTS,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등해서 K-팝이 어떻게 보면 또 황금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대는 SNS 시대예요. 그렇죠. 사실은 BTS도 처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던 게 SNS를 통한 굉장히 좀 재미난 서로 간의 막 교류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팬들과의 교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3세대에 드디어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4세대는 이제 2020년 전후로 되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예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의 SNS의 시대에서 이제 이어져 와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쇼폼 시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시대. 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이돌 그룹은 데뷔하면 3년 정도까지는 이름을 알리고 5년 차에 성공을 하면 해외 진출을 하고 뭐 이런 루트가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청자들이 이들의 데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데뷔하는 순간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브나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 이런 그룹들이 데뷔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미 세계 무대에 서고 빌보드 차트에 진출을 하고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 월드 투어를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산업으로서의 K-팝이 전 세계인들에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된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4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아니 당신 사이버 가수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캐대원을 예측한 건 아니지만 캐릭터가 기반이 되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공간에서 활약하는 일종의 대체자, 얼터 이고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저는 온다고 봤거든요. 야, 한국 어떻게 보면은 이 팝 문화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근데 저 질문 있어요. 근데 이제 1세대가 90년대 얘기를 하셨는데 김시스터즈가 미군 부대에서 노래 막 부르고 또 미국 가서도 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지금 아이돌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김시스터즈라는 그룹이 이미 60년대 미국 에드 설리번 쇼에 진출을 해서 비틀즈보다도 더 많이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 몸값이 엄청 높아서 당시 인기 가수의 기준은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나 많은 쇼를 하냐예요. 근데 김시스터즈가 최고의 페이를 받고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해서 그 라스베가스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에 거기에 헌액이 돼 있다고 합니다. Like a red candle in sun. I'm not to say she's a buttercup. I'm in love. I wish you could. Yeah, yeah, yeah. 우리나라가 다 이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죠. 케이팝이 된 거군요. 근데 교수님, 예. 이런 케이팝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K-팝이라고 하는 산업은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역사, 사회적인 동력들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좀 합쳐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모노크롬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이 석고람이 네, 그런 거예요. 석고람이 K-팝이에요.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통일 미래를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심대우 씨를 통일 로그인에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5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대우이고 동국대학교 북한학 전공으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해 4월 27일에 판문점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JSA의 그 콘크리트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은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기서 생각을 했죠. 이제 과연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내가 가질 직업이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남북 문제야말로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사람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살아가 보고 싶다, 대학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문가 과정은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고루 섞여서 50명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다양한 통일교육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각각 분화가 세분화돼서 분인별 연구를 합니다. 내가 배운 이론 그리고 특강을 바탕으로 정말 내가 남북관계에서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뭔지를 선택을 하고 각 분인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1년의 교육과정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인 과연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라는 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국내 대표 보수지 진보지가 매년 이제 통일연구원이랑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통일의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를 프레임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저는 2024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에 되게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대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많은 언론사에서 20대, 30대가 통일에 무관심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통일은 저는 당위성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당위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너는 문제가 있어 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통일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통일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너는 통일에 찬성해 반대해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통일은 저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선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일에 대한 무관심도 저는 어느 정도의 선택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쏟을 수 있는 역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남북관계 말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당연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번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학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낭만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남북의 모든 대화 채널이 중단된 상태고 과거와 다르게 사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학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 남북이 갑작스럽게 분위기 전환이 돼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연구 자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꼭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낭만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 좀 평화라는 키워드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통일은 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이 나뉘지만 평화는 통일보다는 조금 찬반이 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통일할래 말래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중시해야 되는 건 뭐냐?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화는 결과값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가 과정으로서 이행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평화가 결과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의 그 다음은 없거든요. 남북이 우선적으로 서로를 조금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그때 통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